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소 좀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공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고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아마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철학을 하거나 심리학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공학을 전공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첫 번째 질문은 아마도 우리가 소위 이제 자아라고 부르는 그런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고, 저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경험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경험을 통일하여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의심할 수 없는 자신을 말한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공학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애매한 정의는 사실은 연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좁게 한번 좀 분명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의 모든 경험을 하는 그 주체는 사실은 정신과 그리고 우리 육체,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세계,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 이 자연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두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아까 그 자아를 정의하는 일상의 모든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정신과 몸 또는 물리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면, 그러면 자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주 오래전 우리가 소위 원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만든 조각이 있는데, 여기에서 봐도 나무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 어떤 물질 그리고 감각할 수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오직 인간만이 이렇게 사자의 머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상, 정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 세계,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와 정신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철학에서 심신 문제라 그래서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플라톤 이래로 여태까지 이제까지 계속 마음과 그리고 바디, 마인드와 바디, 그리고 마음과 몸은 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의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버클리의 썰이라는 교수님이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이래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이제 어떻게 논의되었나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원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독립적이다라는 이원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론 중에 관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나 자연의 세계, 그런 것은 없다. 오직 정신과 관념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모든 정신의 활동들은 다 물질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제 구성이 되고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철학적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리주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뇌와 이 의식 간의 관계 연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자연의 세계에서 도대체 어디에 이게 위치해 있는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차머스라는 철학자가 consciousness and its place in nature. 그러니까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건 도대체 자연에 어디에 위치했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사고 실험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메리의 방이라는 그 사고 실험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메리라는 아이가 이제 상상이죠. 상상 실험인데 메리라는 아이가 흑백으로만 구성된 방에서 태어날 때부터 클 때까지 거기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물리학자라서 빨간색이라는 것이 파장이 얼마고 어떻게 발생하고 그것이 너의 망막을 지나서 뇌의 어디를 자극하면 네가 빨간색을 느끼는 거야 라는 물리적인 지식을 완전히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빨간색에 대한 모든 물리적인 지식을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이 열리면서 어떤 젊은 남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빨간 장미를 보여주면서 당신을 지켜봤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메리가 그 빨간 장미를 본 그 빨간색을 그걸 처음 보는 거냐? 아니면 이미 메리는 빨간색에 대한 모든 물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본 거냐라는 질문이 바로 이 메리의 방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빨간색을 처음 보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여러분은 물리적인 모든 지식이 있더라도 의식, 우리의 정신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더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메리는 알고 있는 빨간색을 보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모든 우리의 정신이나 의식은 물리적인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이 몸을 구성하는 정신의 가장 중요한 뇌와 그리고 우리 정신에서 경험하는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어떤 갭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그 explanatory gap이라고 그래서 설명적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과정을 우리가 다 설명해서 아까 메리의 방 그 사고 실험처럼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붉은색을 느끼는 그 감각, 그 느낌, 그 정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큰 갭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 explanatory gap을, 이 설명적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이것을 연결해서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공학적인 연구를 하는 그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학으로 돌아와서 그 어떤 전자 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전자 소자입니다. 이 소자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앞부분은 뇌 안에 들어가서 뇌의 그 뉴런, 그 신경세포의 활동을 측정을 합니다. 이제 그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측정한 데이터를 바깥쪽으로 보내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소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뇌 안으로 들어가서, 신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뉴런들, 다시 말하면 신경세포들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 바깥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딥러닝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적 테크닉을 써서
그 알고리즘, 다시 말하면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래서 소자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소자가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뉴럴 네트워크의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이 이 소자가 하는 그런 가장 그 최종적인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 그거는 그냥 0101 신호인데 그게 어떻게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식 또는 의미와 관계된 그런 정보를 다룰 수 있고 그런 알고리즘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신호를 받는 연구를 하면서 그 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의식의 문제, 정신의 문제,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플랜을 만든 것을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정보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의 흐름은 지금 전자공학에서 충분히 수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다면 그 발신지에서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그 시그널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수학적인 원리들이 다 그 정립이 되어 있고,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만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수학적인 방법으로 정보가 얼마만한 양이 흘러가나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으로 친구랑 밤새 통화를 했을 때 통신사에서 당신은 오늘 50메가바이트의 정보를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했던 그 정보의 흐름의 양을 측정해서 그것을 가격으로 매긴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뭐 전자공학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밖에서부터 데이터가 오고 그 데이터가 정보화 됩니다. 근데 이 정보화 될 때 이것이 아마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구문론적 정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구문론적 정보량을 제가 그 개발하고 있는 소자를 가지고 그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극을 받았을 때 뇌의 경로 중에서 어떤 경로로부터 어디까지 정보가 얼마만한 양이 흘러가는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문론적 정보는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보량을 측정한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 정보인지를 모르면, 그리고 그게 의미를 가지는 정보가 아니면 사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약간의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드레츠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제안한 것은 뭐냐면 정보원, 그러니까 출발 지점부터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정보량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양의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얼마만한 양이 흘러가는가의 그 확률을 봤을 때 그 확률이 1이면 그러면 그게 의미론적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전달을 한다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하철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통화를 하는데 그 크게 떠들어요. 물론 이제 귀에다 대고.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서 듣고 있으면 일단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근데 그 짜증이 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정보는 그 통신의 반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말하는 건 못 듣고
이쪽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으니까 정보량의 반만 듣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 추측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하기는 싫지만. 예,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스피커폰으로 떠들면 그냥 시끄럽군. 그럼 뭘 그런 얘기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보량이 반만 들으면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레츠키는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의미에서 그 출발점부터 목적지까지 정보 조건부 확률이 1, 다시 말하면 정보량이 전체가 도달하면 그러면 그게 의미론적 정보가 될 거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semantic information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이제 그 예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가 현재 실험했던 것을 잠깐 갖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N1과 N2는 뉴런 1과 뉴런 2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경세포 1과 신경세포 2고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신경줄기로 연결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덴드라이트나 뭐 이런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N1 그러니까 그 여기 이를테면 정보의 출발점이죠. 이 N1이 요 시간 동안 11번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기 신호를. 그러면은 이거를 그 정보통신 이론에 의한 수학적 이론으로 계산하면 11비트의 정보를 주어진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된 N2는 그 두 번만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비트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째, 우리는 뉴런이 서로 상호 교통하는 정보의 량을 계산할 수 있다. 11비트, 2비트. 둘째, 그 흘러간 정보가 이제 조건부 확률의 관점에서 보면 구문론적 정보로는 11비트와 2비트지만 의미론적 정보로는 구성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11비트가 띄고 여기서 11비트가 넘으면 그거는 의미론적 정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11비트 띄고 2비트가 띄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론적 정보의 전달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두 뉴런 세포, 이 신경세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대화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건 뭐 좀 이 신경세포 자체가 의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소자를 가지고 그 의미론적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의미론적 정보가 발생되고 전달되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측정을 하고 이것을 하나의 레이어로 구성을 해서 측정이 됨에 따라서 계속 레이어를 구성해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그 신경망에 대한 알고리즘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만약에 현대 철학에서 논의하는 그런 물리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의식이 뇌로부터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뇌에 대한 지식으로는 그러한 어떤 의식적 또는 인지적 알고리즘은 다 뉴런의 어떤 상태와 컴퓨테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뉴런의 상태를 그 소자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러닝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알고리즘이 과연 인지적 알고리즘과 같으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게 되면 결국은 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이제 뭐 철학적인 관점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학적 관점도 있겠지만 공학을 하는 입장에서 나 자신을 이해할 때는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우리 인간을 이해하자라는 것이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그 한 부분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